행정학 체육주의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행정이론이라는 부분이에요. 행정이론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한 나름의 다양한 견해를 다 모아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관리주의라는 행정이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관리주의라고 하면은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다라고 보는 견해를 쭉 다 모아놓은 그게 바로 관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효율적인 관리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능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행정이라는 거는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어요. 마치 경영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거죠. 자, 보시면 행정이라는 건 해서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이 곧 행정이어야 한다. 경영과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학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맨 처음에 언급되는 분이 윌슨이고 그 다음에 테일러, 그 다음에 루서 귤릭과 어윅도 있고 페이얼 형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사람도 관리주의에 포함되긴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의 14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3번이에요. 공식적인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구조라는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공식적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직의 관리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을 뽑겠죠. 그래서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친구한테 월급을 얼마나 줄지, 그리고 며칠 날 근무를 시킬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그리고 이 친구한테 휴가는 언제 줄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나아가서 이 친구한테 맡길 일은 무엇인지 등 시스템과 관련된 고민이 곧 공식적인 구조와 관련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둬서 조직 관리를 잘 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아껴야 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한 이론이 관리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분들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리주의를 공부를 할 때 유념해 둬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주의라는 이 이론에서 언급되는 학자가 세 개의 카테고리라는 거를 반드시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윌슨 형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울 형님이 테일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울 사람이 어윅과 귤릭이 되겠어요.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배우는 게 이 윌슨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이 윌슨 형님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어디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배웠단 말이죠. 정치와 행정이 딱 분리되어서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만 해야 된다. 1887년에 행정의 연구를 발표하셨고 거기에서 뭐를 언급하셨다?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하셨다. 처음으로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윌슨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서 따로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능률성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곧 능률적인 관리에 있다. 지금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관주의의 폐해 때문에 이러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했다라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역관주의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역관주의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을 갖다가, 즉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주는 제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역관주의의 폐해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부패가 많이 발생했어. 행정의 안정성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이 떨어졌던 거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능률성이 떨어진 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능률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나름의 교양적인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야, 그런 거는 필요 없어.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지 행정이라는 건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충성도만 높으면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된 거예요?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능률적인 행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이러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원론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가 있습니다. 역관주의는 뭐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예요. 역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했지만 실적주의, 메리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혹은 능력, 그 사람의 자격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자라는 인사행정 제도예요. 그랬기 때문에 실적주의 아래에서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능률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인사행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는 1883년에 성립이 됐어요. 어떤 법이 제정되면서? 저기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면서 실적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는 1829년입니다. 네. 약 50년에서 약 60년 사이 어떤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역관주의 병폐가 나타났고 이를 비판하면서 실적주의라는 새로운 인사행정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이론이 있었잖아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는 1887년에 등장을 한 우드로 윌슨 형님이 주장한 이론이 되는 거죠. 이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관주의를 비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률성이 떨어지고 부패도 많고 행정의 안정성도 떨어지니까. 그런데 정치행정 이원론은 능률적인 관리가 곧 행정이라고 보는 바 실적주의는 지지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과의 이러한 관계를 반드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윌슨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모든 행정학에 대한 지식을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럽의 관료제를 참고하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중에 하나가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띠는 거죠. 삼각형 모양의 계층제적인 조직 구조, 그게 관료제인데 이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가 조직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는데 아주 적합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 윌슨 형님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이 테일러 형님이 되겠어요. 테일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주의에서 중요한 학자가 크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레데릭 테일러가 되는 겁니다. 경영학자라고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는 보고 있고요. 1911년에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어떤 글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과학적 관리죠. 이 과학적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능률성입니다. 능률적인 관리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 관리주의라는 이론 자체가 전부 다 능률적인 관리잖아요. 집행. 이거를 강조하는 게 관리주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능률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반드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하여야 한다. 유일 최선의 길, 원 베스트 웨이를 발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유일 최선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관리자가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는 뭡니까? 이러면은 요거는 일종의 작업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일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석탄 공장에서 석탄의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극도로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능률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각 공정마다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게 가장 능률적일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해서 테일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삽으로 정말 석탄을 캐는 그 동작 중에서도 가장 능률적인 동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능률적인 동작들을, 노동자가 취해야 될 가장 능률적인 동작들을 다 이어붙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조직의 생산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발견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을 훈련까지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훈련을 받았어. 아, 앞으로는 이렇게 석탄 캐야 되겠다. 훈련을 받았어. 그럼 훈련받은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월급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예, 이러한 시스템을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테일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돈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은 좀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인간을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귤릭과 어익 형님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는 테일러 형님이었죠. 이 테일러 형님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관리를 되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1911년 얘기가 되는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 같은 경우는 1887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든 과학적 관리든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에는 능률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행정은 능률적인 집행에만 신경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치행정 이원론. 테일러 형님 같은 경우에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이번에 귤릭 형님하고 어익 형님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루서 귤릭과 어익 형님이 주장한 행정의 원리로서 이렇게 전문화의 원리로부터 부서 편성의 원리까지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시험에서는 4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4대 원리를 잘 지켜야지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4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화의 원리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일만 맡겨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업을 의미해요. 분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명령통일의 원리,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라는 거는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할 때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회사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어야지 능률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상관이에요. 두 명의 상관 이러면 틀린 겁니다. 통솔의 범위라는 거는 적절한 부하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명의 대리가 3, 4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한 명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적절한 부하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잘 지켜야지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서 편성의 원리라는 거는 어떤 조직, 부서를 편성을 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에 입각해서 부서를 편성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부성화의 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무튼 귤릭과 어익 형님은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4대 원리를 주장하셨는데 4대 원리의 구체적 내용은 저렇게 전문화의 원리로부터 부서 편성의 원리가 있겠다. 이들은 모두 다 무엇을 위한 원리다?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능률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률성을 위한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포스트코브라고 하면서 어익 형님이 또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익과 귤릭은 4대 원리도 주장을 했지만 포스트코브도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시험에서 최고 관리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 관리자 기능이라는 것은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P자, 예를 들어서 P자는 뭐냐면은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기획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고 관리자가 조직 운영에 관한 기획을 다 해서 아랫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기능, 최고 관리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수행해서 아랫사람들한테 명령해줘야 된다 하여 이 기능을 갖다가 하향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적인 조직 관리다. 네, C번에 브라운 위원회 혹은 브라운로 위원회에서 포스트코브를 주장하였다라는 선지가 혹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헷갈리지 말고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귤릭이라는 사람이 이 브라운로 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운로 위원회에서도 이 포스트코브를 집약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주의의 공통점이라고 해요. 인간은 돈과 생리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존재다. 아까 테일러가 뭐라고 했어요? 유일 최선의 길을 관리자가 발견을 했으면, 그렇죠. 그걸 노동자들한테 훈련시키고 결과에 따라 돈을 차등 지급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돈만 주면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튼 능률이라는 걸 대단히 강조했어요. 능률과 절약. 왜냐하면 이 관리주의의 의미 자체가 능률적인 관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능률과 절약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었죠. 이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어익과 귤릭 형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4대 원리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리주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원리주의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익히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직을 폐쇄체제로 간주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쇄체제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조직 관리를 할 때 환경적인 요인, 우리 조직 경계 바깥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 조직 관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고깃집을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무슨 고기를 팔지, 그걸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옆집에서, 우리 가게 말고 이 주변에 고깃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능률적인 관리를 잘하다 보면 조직 관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폐쇄체제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조직을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설계하려고 했다. 이 관리주의는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시스템 설계, 즉 공식적인 구조 설계에만 초점을 두었지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기계이고 조직이라는 거는. 그리고 인간은 뭘까요? 그 기계 안에서 하나의 작은 부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이 조직원이 누구랑 어떤 조직원이랑 친한지, 그리고 이 조직원이 어떤 다른 조직원들이랑 갈등 관계는 없는지, 이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구조,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에만 초점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이 관리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럼 관리주의는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회심리적, 감정적 측면을 경시했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그저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리고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과 원리 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행태주의를 공부하면서 얘기를 할 거네요. 이거는 행태주의의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관리주의에 있는 친구들은 나름의 원리를 제시했잖아요. 예를 들면 4대 원리가 있었어요. 뭐 전문화의 원리, 부서 편성의 원리, 뭐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범위 원리, 이런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원리들을 만들어낼 때 엄밀한 실험을 거쳐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나름 이러한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과 원리 간의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행태주의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폐쇄체제로 조직을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인간에 대한 관심 부족, 이런 얘기는 1번 동그라미랑 유사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리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관리주의는 결국에는 능률적인 관리나 집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해서 윌슨 형님, 테일러 형님, 어윅이나 귤릭 형님 등은 나름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자의 견해를 제시했던 거예요. 윌슨 형님은 정치와 행정이 구분돼야 된다 역할이, 테일러 형님은 조직 내에서 과학적 관리,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윅과 귤릭 형님은 4대 원리와 포스트 코브를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포스트 코브에서 오자, 이 올가나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올가나이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직화라고 얘기를 해요. 조직화. 이 조직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직위에 직무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직위에 직무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아이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직위라는 건 어떤 자리예요, 자리. 포지션. 그리고 직무라는 거는 그 직위에서 요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행정학 강사잖아요. 행정학 강사라는 건 하나의 직위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직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올가나이징,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EO, 코오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유기적인 연결이에요. 유기적인 연결은 뭔가 이러면은 조직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축구팀이라는 거는 나름의 분업화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격수, 어떤 친구는 미드필더, 어떤 친구는 수비수, 이렇단 말이지. 근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분업만 했다고 팀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들 간의 약속된 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정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들이 최고 관리자가 잘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리주의에서 3명의 학자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우면서 한번 접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운 건 관리주의 내에서 윌슨, 테일러, 어윅과 귤릭이었다. 관리주의라는 거는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행정 이론 중에 하나였다. 여기까지가 딱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가 행정학 연구의 가장 최초 연구였거든요. 미국 행정학에서. 근데 규범적 관료제라는 게 있어요. 이 규범적인 관료제라는 거는 윌슨 형님이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하기 전에 존재했었던 미국 행정학의 모습들을 다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두 문자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규범을 정하자마자 반드시 딱 적어두기 바랍니다. 규범을 정하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규범이라는 뜻은 규범적인 관료제라는 뜻이고 하자마자가 이렇게 4개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H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밀턴, 하가 의미하는 해밀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앙집권을 대단히 강조했었다.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 핵심 포인트는 중앙집권을 강조했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퍼슨 형님 같은 경우에는 분권적인 행정을 주장했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메디슨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퍼슨 형님의 영향을 받아서 다원주의 혹은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셨다. 되게 민주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잭슨. 여러분 이제 잭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829년에 역관주의를 도입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보시면은 하자마자의 순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잭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걸 중심으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조금 해보면 역관주의가 이렇게 1829년에 도입은 되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역관주의의 병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관주의 병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좀가 뭔가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진보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아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펜들턴법을 1883년에 제정을 하면서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드로 윌슨 형님이 행정의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미국 행정학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윌슨 형님을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울 또 다른 행정 이론이 인간주의라는 거예요. 이 인간주의와 앞서 배운 관리주의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주의는 관리주의를 비판해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인간주의는 관리주의를 비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능률적인 관리를 대단히 강조했었죠.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능률적인 관리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인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관리주의와 좀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은 인간주의는 공식적인 구조가 아닌 비공식적 요인. 이 요인이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주의는 비공식적 요인을 되게 강조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시스템과 관련된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월급은 얼마 줄까? 너 무슨 일 할래? 이런 것들. 시스템과 관련된 거라면 비공식 요인은 주로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주의를 갖다가 여기 인간이라고 이렇게 방점을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인간에다가 방점을 딱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해서 인간주의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 즉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관리주의는 너무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식적 구조에만 너무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은 사회심리적인 존재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아까 테일러 형님의 과학적 관리 기법은 인간은 경제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돈만 주면 열심히 일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인간주의에서의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관이 사회심리적 존재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이라는 거는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직 구성원들한테 자아실현을 시켜줬을 때 심리적 만족감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라는 거는 동료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인 거죠. 여러분 소방관 분들 있잖아요. 소방관 분들이 위험한 불길 속에 이렇게 뛰어들죠. 동료들을 위해서. 그럴 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뛰어든다 이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때 뛰어드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그 동료가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고, 이러한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인간주의고, 이를 어려운 말로 비공식 요인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보시면은 이러한 비공식적 요인 혹은 사회심리적 요인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둔다. 비공식적인 요인이 생산성을 따라서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관리주의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윌슨 형님 이런 사람이 나왔지만, 인간주의에서는 학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메이오 형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오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호손 실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시험이 되는 거죠. 호손 실험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공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검증한 그런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손 실험의 요지만 딱 기억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 요인이야. 요인이 조직의 생산성을 결정하더라. 이 비공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호손 실험에서 밝혔던 건 뭐냐면은 동료예요, 동료애. 돈을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료 간에 가진 그러한 동료애 자체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조직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라 그랬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에 주목을 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동료애였다라는 거죠. 비공식적인 요인들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일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관리자가 나한테 주는 관심이라든지 소통 여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 인간주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지리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요. 아지리스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아지리스입니다. 이 아지리스는 자아실현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자아실현적 존재라는 거죠. 자아실현적 존재라는 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은 나름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심리적인 만족감이 나타나면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해서 조직은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지리스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조직은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는데요. 기존의 관료제적인 조직 구조를 약간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하면 심리적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직무 확장하거나 평면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직무 확장한다라는 거는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경험시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의 평면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계층의 수가 너무 많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주의는 관료제의 토대를 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주의는 이렇게 계층이 여러 개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계층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층이 많으면은 문제가 뭐예요? 여기 하층부에 있는 구성원하고 맨 위에 있는 구성원하고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원하면서 자아실현적 욕구가 어떤 자아실현적 욕구가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면화하자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층의 수를 좀 줄이자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조직 상층부에 있는 사람하고 이 하층부에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직의 평면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인간주의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존재다. 주변 사람들, 내 동료들의 영향을 받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은 집단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를 하실 때 규칙과 규범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규칙은 다소 공식적인 면이 있고요. 규범은 비공식적인 면이 있어요. 규칙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문건에 딱 적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 회사원도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9시까지는 출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직 문서에다가 명문화해 놓을 수 있지. 근데 자네는 신입사원이니까 원래는 9시까지 오는 게 규칙상으로는 맞지만 신입사원은 보통 뭐 한 30분 일찍 오지. 이런 게 조직 내의 어떤 관습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규범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상관이 8시 반까지 보통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 규칙이 9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관리주의에 비해서는 평명성을 띤 조직 구조를 선호한다. 자, 보시면은 5번 동그라미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은 이 사람의 자아실현적 욕구를 일치시키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이 곧 조직의 목표랑 똑같은 거라면은 여러분 훨씬 더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곧 조직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걸 일치시켜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감이 올라갈 거다. 인간주의는 어떤 점이 문제였었냐면은 경제적인 욕구도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이외에 사회심리적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중요한 것처럼 쏠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을 폐쇄체제로 간주했다는 것은 관리주의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해서 보시면 관리주의가 있고요. 인간주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이론에 나름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 생산성은 아무튼 높이려고 해요. 생산성 제고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둘은 둘 다 폐쇄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인간관이 달라요. 아까 관리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바라봤지만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심리적인 존재라고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까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구조에 힘써야 된다라고 했지만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요인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이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 그러면 행태주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행태주의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관리주의하고 인간주의였었죠. 그리고 이제 행태주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 간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고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관리주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관리주의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가 곧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되겠고, 이러한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인간주의였어요. 공식적인 구조가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요인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 즉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행태주의는 이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행태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비판의 요지가 중요합니다. 행태주의가 관리주의를 왜 비판했는가라고 봤을 때 이 비판의 요지가 뭐냐면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관리주의에서는 4대 원리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4대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주장을 할 때 너희가 엄밀한 실험을 해서 검증하지 않은 것을 프린시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이먼 형님, 행태주의를 주장한 사이먼 형님은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게 있었죠.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거는 적절한 부하의 수예요. 사람이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게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한 명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한 3, 4명의 사원을 데리고 있죠. 관리를 하는 거지. 그에 반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 4명이 아니죠. 막 20명, 30명 이렇단 말이에요. 교육학에서는 적절한 인원의 수를 막 15 정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부하의 수라는 게 딱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 원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태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사이먼 형님이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얘기한 것은 원리가 아닌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다. 그냥 격언이다. 그냥 올바른 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행태주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행동은 크게 행태와 행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는 행태가 있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태주의에서 연구하는 거는 행태를 연구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행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을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공무원의 부패 행동이 있지. 그럼 공무원의 부패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행동과 원인 간의 이 법칙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찾게 되면 행정 현상을 뭔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알아야 될 거는 행태를 연구하는 게 행태주의고, 행위라는 거는 참고 삼아서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의미가 담긴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방금 말한 거 무슨 의미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는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행동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행위를 연구하는 게 핵심이다, 사유과학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행태주의는 행위보다는 행태를 연구하자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행태는 조건반사적 행동이고 행위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인데 행태주의는 행태를 연구한다. 근데 이러한 행태라는 거는 말, 성격, 가치관, 의사결정 등 다양한 폭이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동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행동이 아닙니다. 행태주의에서. 이때 행동이라는 거는 말도 행동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성격도 행동에 들어가고 가치관도 행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행동에 들어간다라고 봐요. 이 중에서 사이먼 형님은 특히 이 의사결정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나는 의사결정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아서 그 법칙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의사결정에 많은 관심을 두었냐? 의사결정을 인간이 내리면 그 의사결정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나는 찾고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이먼 형님의 행태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법칙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행태주의라는 것은 이때 논리실증주의에 기초해서 과학성을 강조한다. 학자는 사이먼 형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것들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 논리실증주의가 뭡니까? 논리실증주의라는 거는 어떤 인식론입니다. 어떤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데 논리실증주의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검증된 지식이나 이론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가설을 도출을 해서 그 가설을 엄밀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자라는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성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태주의는 이 과학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학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으로 이거 행태주의랑 분명히 선지에서 같이 깔려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라는 표현하고도 같이 깔려요. 그리고 사이먼 형님하고도 같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먼 형님은 과학성을 대단히 강조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행정이론 중에 하나인 행태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실증주의도 과학성과 다 친한 개념.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는 시험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태주의의 등장 배경을 간략하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서설에서 얘기를 했었죠. 원리주의, 즉 관리주의에 대해서 원리가 아닌 격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귀납적으로 몇 개의 현상만 관찰을 하고 그게 진짜 검증된 지식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실험 설계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행태주의의 비판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할 때 행태주의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행태주의의 내용은 하여 과학성이라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태주의에서 언급하는 과학성은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기계적 과학관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 기계적인 과학관이라는 게 곧 논리실증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행동이 있어요. 이 부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공무원의 부패는 왜 발생할까?
이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니라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자질 같은 거. 그래서 보면은 윤리의식. 아니면은 그 조직의 관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같은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돈이 좀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어떤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의 부패 행동은 돈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법칙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이러한 법칙은 검증이 이미 된 거예요. 이런 법칙으로부터 나름의 또 가설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급 제도를 적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부패 행동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을 받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를 하는 게 논리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성과 대단히 관련이 깊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원래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던 방법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사회과학에도 들여올 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고서 사실의 분야에 초점을 둔다. 대단히 중요해요. 반드시 딱 기억을 해두십니다. 행정의 연구 분야를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고 사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 사실이라는 거는 검증 가능한 분야야. 검증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성이라는 건 검증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분야를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량화, 실험 설계, 개념의 조작화, 확률적 설명에 기초한다. 나름 수치화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까 공무원의 부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다양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돈이라는 게 가장 센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사회과학은. 그래서 돈이라는 게 다른 원인도 있지만 부패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돈이다. 이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해서 확률적 설명, 계량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검증 가능하게끔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면 되는 거지. 사이먼 형님은 추상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사이먼 형님이 예를 들어서 사이먼 형님 저 여기 이 친구는 참 성실합니다. 이러면은 싫어해요. 사이먼 형님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아하죠? 출석률이 높은 분이세요. 이러면은 좋아하는 거죠. 나름의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급적이며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행동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서 행태주의는 결과적으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지만 그 많은 행동 중에서 의사결정에 방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행동이라는 그 범주가 폭이 넓어요. 예를 들면 성격이나 가치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의 학문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된다. 심리학 같은 것들도 활용하자라고 사이먼 형님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심리학과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학문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게 되고 이 정치행정 새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수업을 했었죠.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의 분야로 나누었을 때 사실의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행정이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새 이론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실증주의 얘기를 했고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형님은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나름의 법칙을 알게 되면 그 구성원이 속한 조직의 행동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합니다. 행태주의는 이러한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로부터 그 인간이 속한 조직의 행동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체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반드시 딱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판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태주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인 분야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정의로운 정부란 무엇인가? 이런 연구는 행정학에서 사이먼 형님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주관적인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뭔가? 이런 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적인 분야는 검증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이먼 형님은 이쪽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까닭에 이쪽에 대한 연구는 배제가 된 거죠. 가치에 대한 연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방향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가치 연구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연구라는 거는 정부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루는 분야예요. 여러분들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국정 철학이라는 게 나오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추상적인 표현들을 해놨어요. 뭐 청렴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근데 행정과 정치의 분야라는 거는 추상적이더라도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죠. 근데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연구는 배제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상실한 결과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적합성이 좀 떨어졌다 해서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시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딱 기억을 해두십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생긴다. 행정의 방향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들이 가치에 대한 연구를 배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후기 행태주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행태주의에 대해서 짤막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쪽 내용은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한 정리를 해나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행태주의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왜 비판했죠? 엄밀한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주의가. 그래서 원리가 아닌 격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나아가서 행태주의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행태를 연구하는 거죠. 행태라는 거는 조건반사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동이 있으면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이 행동의 범주는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이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이먼 형님은 이 중에서 뭐에 집중을 했다? 의사결정에 주목을 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에 나름의 법칙을 찾고자 하는 거지. 따라서 과학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치 연구는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다. 배제하자. 주관적인 연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행태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지 개념과 관계를 더 잡아드릴게요. 인간주의가 이 행태주의에다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인간주의 학자에서 메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이 메이오가 호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호손 실험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비공식적 요인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실험이에요. 행태주의는 이러한 과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한 지식 창출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주의의 이러한 호손 실험 등과 같은 실험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선지가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나아가서 이러한 행태주의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후기 행태주의라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개념과 관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 뒤에 등장한 어떤 사조인 건데 이걸 뭘 비판했는지 아셔야 돼요. 행태주의를. 되게 간단해요. 쉽습니다. 가치 연구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는 방향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배제하게 되니까 방향성을 상실하더라.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더라. 행정의 분야는 다소 주관적이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시하는 철학, 국정 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기 행태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 실증적 분석, 즉 사실적인 부분에 국한을 두어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서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해서 행태주의가 진전시킨 면이 있지만 가치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했다. 여러분, 가치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분야가 되는 거고 방향성,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중 어떤 교양 서적 중에서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었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이먼 형님은 그런 연구를 할까요? 절대 안 하시죠. 왜 그렇죠? 정의를 정의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행정의 분야에서는 그러한 거를 정의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잡아야지 사회 문제 해결을 보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됐죠? 자, 해서 후기 행태주의는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행태주의가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후기 행태주의는 미국의 격동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 후기 행태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등장 배경이 있어요. 자, 등장 배경. 여러분들이 후기 행태주의의 등장 배경을 공부하실 때는 미국의 격동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격동기는 사회 문제가 많던 시절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사회 문제가 많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흑인 폭동 운동이라든지 월남전 참전 반대 운동 등과 같이 사회 문제가 대단히 많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후기 행태주의는 어떤 생각을 한 걸까? 사회 문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행태주의의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행태주의가 1945년에 생겨났습니다. Administrative Behavior라는 책을 사이먼 형님이 1945년에 쓰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950년대는 행태주의 연구가 주름을 잡았어. 근데 야, 이런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후기 행태주의가 이거 문제가 있다, 행태주의 연구가 비판한 거죠. 가치 연구를 배제해서 그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동기에 있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등장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데이비드 이스턴 형님이세요. 이 이스턴 형님은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데 하나는 적실성의 신조, 하나는 실천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정이라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실성 있는 연구를 해야 되며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 과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적인 60년대 후반 이후에 학문적 사조가
되겠습니다. 6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후기 행태주의라는 것은 정치학자 이스턴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고 후기 행태주의를 선언하면서 적실성의 신조와 실행 그리고 실천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학자로서는 이스턴이 관련이 깊고 적실성의 신조, 실행이라는 부분을 이스턴 형님이 주장하셨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적실성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즉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후기 행태주의는 행정학에서 등장한 신행정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학 이런 것들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책학이라는 것은 곧 사회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과 대단히 관련성이 깊은 거죠. 격동기에 등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강조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연구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실천적 연구라는 것은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치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자, 한번 보시죠. 행태주의가 있고, 그렇죠. 후기 행태주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행정학의 연구 분야는 가치에 대한 연구, 주관적인 연구 분야, 방향성에 대한 분야가 있고 검증 가능한 분야, 사실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행태주의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이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사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후기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가치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적인 연구를 또 버리지는 말자. 이것도 일면 필요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는 거, 행태주의는 사실적인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 이거를 포인트를 딱 잡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행태주의라는 것이 나름의 기존의 관리주의에서 얘기했었던 전통적 행정 가치를 완전 부인하지는 않아요. 걔네들도 뭔가 노력은 했던 거니까 뭐 그건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치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학을 활용한다. 요거는 지금 현상학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현상학을 활용했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거는 내면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뭐에? 인간 행동에. 이 현상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금 포인트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은 행태주의는 행태를 연구한 반면에 현상학은 행위를 연구한 학문이다. 이렇게만 일단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빨리 하게 되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후기 행태주의는 현상학을 활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후기 행태주의까지 내용을 한번 봤는데 제가 짤막한 정리를 하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했어요. 가치 연구를 배제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치 연구를 잘 해야지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턴이라는 형님이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행태주의는 가치에 대한 연구는 인정하지만 사실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여기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인트 하나 잡을게요. 사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행태주의는 뭐를 활용하느냐면은 논리 실증주의를 활용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던 연구 방법인 거지. 그러면은 후기 행태주의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치에 대한 연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뭐죠?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 얘기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현상학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거죠. 해서 후기 행태주의는 현상학과 관련이 깊고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를 활용한다. 이런 포인트를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수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후기 행태주의까지 이렇게 봤는데 후기 행태주의는 영향을 어떤 하나의 이론에다 미치게 돼요. 자, 이 후기 행태주의는 행정학에서 신행정학이라는 이론에다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아까 현상학이라는 이론이 있었지. 이게 가치 연구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후기 행태주의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신행정학도 현상학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과 관계가 나올 수 있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론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짤막하게.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신행정학 혹은 현상학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